마지막 파트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파트는 이제 글 쓰는 방법에 관한 건데요. 이제 저희 교수님께서 하셔서, 사실 전 저희 교수님한테 직접 들은 적은 없지만, 저희 이제 선배들한테 계속 내려온 이야기 중 하나가, 논문 전체 내용을 그 딱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아니면 뭐, 세 문장으로라도 정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연구를 관통하는 문장을 하나 잡고 이제 그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연구가 그냥 중구난방,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것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딱 이걸 했다, 이런 식으로 관통하는 문장을 하나 딱 보여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이 파트를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추천한 것도 연구를 관통하는 문장을 딱 하나 잡고 시작하면은 그 글 전체의 일관성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를 관통하는 문장 하나가 제목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쓰는 순서는 보통 인트로를 먼저 쓰고요. 저와 저희 연구실, 저희 교수님께서는 항상 인트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왜 해야 되는지 이런 인트로를 가장 잘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실험 방법, 결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한 거다 보니까 사실 정말 글로 잘 옮길 수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인트로를 먼저 쓰시고, 그 다음 실험 방법 및 결과, 그 다음 이제 그 실험 결과로부터 비롯된 결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걸 총 정리한 초록 순으로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각 파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말씀드린 대로 인트로가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분야의 선행 연구도 일단 소개를 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할 거에서 중요한 개념들을 정립해서 한 번씩 더 써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되는 이 연구성의 필요성을 어필하는 파트가 인트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뭐 저널 같은 거에 실린 논문을 쓸수록 인트로가 정말 중요해지는 것이, 뭐 사실 다 세세한 하나하나의 연구인데 이게 왜 필요한지를 막 적극 어필해야 되는 거여서 점점 인트로를 중요하게 강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방법 및 결과. 방법이 보통 먼저 들어가고 결과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방법 및 결과를 쓸 때 주의해야 하는 점은 재현성이 있게 상세하게 써줘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가독성이 좋으면 좋겠죠? 막 내가 그냥 연구 노트에 썼던 막 이것저것 막 지저분하게 썼던 거 그대로 옮겨서는 안 되고, 이제 남들이 읽었을 때 어떻게 실험하라는 거구나 잘 파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매뉴얼을 써서 제일 이상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그 매뉴얼을 써서 이제 여러분들의 분야가 아닌 친구들한테 줘도 그 실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은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험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진 결과랑 비슷하게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재현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잘 갖추게 쓰는 것이 방법을 쓸 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냥 정말로 전문 연구 저널 같은 경우에서도 실험 방법 같은 걸 되게 자세하게 쓰는 것이 트렌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 같은 걸 쓰실 때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축 제목의 단위 필수. 이거는 제가 저번 학기에 이제 저희 학교 카이스트에 입학한 1학년생들의 일반화학 실험 조교 같은 걸 해도 늘 보는 부분인데요. 생각보다 그래프를 그릴 때 축 제목 단위를 놓치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고려해 줬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엑셀 사용하는 방법을 잘 익히면 훨씬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제목 그래프가 아니라 이미지 같은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이미지에는 보시면은 제가 옆에 넣어둔 제 보고서 예시 그림처럼 뭐 축적 같은 걸 잘 표시해 준다던가, 내가 지금 어떤 부분을 보고 있는지를 잘 표시해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들이 이 보고서를 읽었을 때 내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게 써주셔야 합니다. 솔직히 그걸 잘 알 수 없게 쓰면은 오히려 손해보는 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실험을 했는데 남들이 그 실험을 보고 얘가 뭘 한 건지를 모르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주의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렇게 하나의 피겨라고 하죠. 저런 식으로 논문에 들어가는 실험 결과 피겨들이 있을 때 밑에 캡션을 달아서 설명을 잘 써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각의 피겨가 어떤 거에 관한 실험 결과인지. 그래서 저런 방식으로 보시면은 제가 A, B, C, D, E 이렇게 옆에다가
왼쪽 위에다가 다 글자를 써놓은 게 보이실 거고요. 이제 거기에다가 밑에 저기 아마 2번인데, 피겨 2의 A는 어떤 이미지다. 피겨 2번의 B는 어떤 그래프다. 어떤 히스토그램이다. 이런 식으로 쫙쫙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워낙 인트로를 강조해가지고 제가 URP를 할 때 인트로 잡았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건 아까 줄잡기랑도 연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사실은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우연에 의한 거였어요. 저는 다른 연구를 하려고 그거를 준비 중이었는데 약간 선행 실험을 몇 개 하는 와중에 이제 어떤 붕산과 TiO2 나노파티클 같은 것이 다 섞여진 하이드로겔이 만들어진다. 이거를 제가 우연한 계기로 정말 그건 발견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물질에 대해서 막 연구를 했는데 이제 URP 발표를 할 때가 돼서 내가 보고서를 쓸 때가 돼서는 그래서 너 이거 왜 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 사실은 그냥 발견해서 한 건데 그걸 이제 왜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때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아주 공부를 최대한 나름 열심히 해서 썼던 제가 구상했던 인트로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URP 발표했던 실제 PPT를 갖고 왔기 때문에 영어로 되어 있고요. 이제 제목은 Synthesis and Application of Boronate Birched Base Borate Titania Hydrogel 이런 식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나름 1등한 PPT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트로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 부분인데요. 저는 이제 처음에 무슨 이야기를 꺼냈냐 해서 이제 솔라셀의 새로운 뉴 제너레이션이 열리고 있다. 그래서 기존의 솔라셀 같은 경우에는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넓은 곳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건물 같은 거에 설치를 할 수가 없으니까 넓은 평야지대 같은 거에 사람들 없는 데다가 막 넓게 설치해야 되고 이런데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저런 투명한 솔라 패널 같은 경우에는 정말 투명하고 유리 같다 보니까 그냥 건물의 유리 자체를 솔라 패널로 바꾸고 이러다 보면은 훨씬 막 저기 도시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도시로 옮기고 이런 비용도 훨씬 절감되고 이제 미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도시에서 자체적으로 솔라 에너지 제너레이션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꺼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런데 이제 이런 솔라 패널들은 대부분 저 옆에 보시는 것대로 유기적인 물질을 기반으로 한 솔라 패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TiO2 솔라셀은 저렇게 투명해질 수가 없는가? TiO2 나노파티클이 포함된 거에서 왜 투명하지 못하냐 하면은 TiO2와 그 안에 들어있는 전해질 용액이 같이 있다 보면은 그 전해질 용액에서 그 접촉된 면에서 TiO2가 되게 계속 어그리게이션, 그러니까 뭉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TiO2가 점점점 처음엔 불투명하게 제작할 수 있는데도 처음엔 투명하게 제작할 수 있는데도 점점 불투명해지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TiO2 나노파티클이 뭉치는 거를 방지만 한다면은 우리가 훨씬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조사를 해봤다. 나는 이제 TiO2 나노파티클이 뭉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라는 목표를 가졌고 그 다음에 조사를 해봤다. 조사를 해봤더니만 TiO2 나노파티클을 뭉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는 폴리머 겔 안에다가 TiO2 나노파티클을 넣는 거다. 근데 이제 이 방법의 단점은 TiO2 나노파티클 따로, 폴리머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합쳐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선행 연구 조사를 보여주는 거자 내 거를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빌드업을 해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좀 간단하게 겔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발견했던 게 보로네이트 브릿지를 이용한 하이드로겔이더라. 그래서 이제 이 보로네이트 겔은 좀 되게 쉽게, 상온에서도 되게 쉽게 만들어지는 결합을 이용해서 하이드로겔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되게 방법이 간단하고 이제 이런 거는 보통 말하는 셀프 힐링. 그러니까 어떤 겔을 내가 잘랐다가 다시 띡 붙이면 다시 붙는 그런 거에도 되게 자주 쓰이는 그런 결합이기 때문에 이런 걸 이용하면은 더 쉽게 하이드로겔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저의 스킴을 보여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 물질을 발견한 게 먼저였기 때문에 보릭 애시드랑 뭐 제가 사용하던 뭐 물질이랑 막 섞다 보면은 겔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게 처음 시작이었는데 제가 이거를 방금 같은 이런 스토리를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나는 이제 투명한 태양광 전지가 필요한데, 투명한 태양광 전지가 필요한데 TiO2는 안 되더라. 왜인가 봤더니 TiO2가 뭉치더라. 그래서 나는 이 뭉치는 걸 해결하면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뭉치는 걸 해결할 수 있나 봤더니 폴리머 겔 시스템이 있었어. 근데 이거는 복잡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쉽게 겔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런 방법도 찾아내서 내가 이 스킵을 만들어냈어. 이런 식으로 제가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한 연구를 빌드업을 다시 뒤에서부터 해나가서 이런 스토리 라인을 하나 만들어냈던 거죠. 그래서 뭐 지금 보면은 부족하지만 그때 나름 제가 엄청 머리를 쥐어짜내서 썼던 스토리 라인이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주는, 그래서 이 연구에서 뭘 할 거냐라는 걸 보여준 파트고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 한 목적은 이 하이드로겔을 만든다. 그리고 이 하이드로겔의 특징을 알아낸다. 그리고 이 하이드로겔을 어플리케이션을 할 때 중요한 특징들을 또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목적을 보여준과 함께 이제 이후 내용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뭐 결과, 방법 이런 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인트로를 짰던 방식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쓰기에서 다음 결론, 초록 이 파트인데요. 이제 결론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저가 쓰는 방식을 봐도 대부분은 결과를 한 줄 한 줄씩 간단히 요약을 합니다. 좀 짧게요. 그 다음에 이 연구를 통해서 이룬 목적, 어떤 가설을 내가 연역적으로 탐구를 해냈다. 라던가 기존 것보다 나은 어떤 기술을 내가 개발을 해냈다. 이런 식으로 뭐 목적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근데 내가 이 연구에서 어떤 점이 아쉬웠고 이 실험은 이래서 못됐고 저래서 못됐고 이렇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디스커션을 써주시면 더 좋습니다. 사실은 저게 정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막 여러분들이 정말 완성형 보고서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저 디스커션에서 내가 다음번에는 뭘 발전시키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써주시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까지 다 쓰고 나면은 이제 다시 초록을 쓰게 됩니다. 초록이 이제 논문 상에서는 맨 앞에 들어가지만 보통은 맨 마지막에 쓰게 되는데요. 정말 많아져도 10문장 이내로 논문을 요약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배경 소개, 인트로덕션 파트인 거죠, 일종의. 그런 거 한두 문장, 목적 한두 문장, 실험 결과 두세 문장, 결론 한두 문장 이렇게 해서 총 합해서 이제 10문장 이내가 되셔야 됩니다. 뭐 사실 지금 저것도 다 최대로 잡아도 9문장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10문장은 절대 넘어가지 않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뭐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요. 뭐 형식상. 그렇게 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레퍼런스 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뭐 레퍼런스 쓰는 방식이야 사실 뭐 퍼블리시 되는 저널 같은 경우에는 뭐 각각 저널마다 다 형식이 다르고 그렇지만 뭐 여러분들 같이 그냥 보고서에 레퍼런스를 제대로 쓰기만 하면 된다면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시카고 스타일 사이테이션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요 링크 같은 경우에는 저 왼쪽 링크는 그 시카고 스타일 사이테이션 매뉴얼에 약간 그 책이 사실 있거든요. 17판까지 나온 그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책 출판한 데서 운영한 공식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저기가 이제 완전 시카고 스타일 사이테이션의 뭐 그냥 제일 공인된 사이트죠. 그래서 저런 곳에 들어가서 보면은 예를 들어 책은 어떤 스타일로 인용한다. 뭐 논문은 어떤 스타일로 인용한다. 뭐 심지어 예를 들어 SNS 같은 것도 어떤 스타일로 인용해야 되는지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영어로 된 왼쪽 사이트가 약간 부담스럽다면은 이제 오른쪽에는 카피킬러 출처 표기법 가이드. 이제 카피킬러라는 저 사이트에서 이제 보여주는 출처 표기법 가이드인데 이제 제가 읽어봤을 때는 거의 저 시카고 매뉴얼 스타일 그 웹사이트를 번역을 잘 해놨다 정도로 느껴질 정도로 잘 해놓은 사이트인 것 같아서 저기서 이제 어떻게 사이테이션을 하면 좋을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 형식에 맞게 저는 뭐 기본적으로 다른 방식보다 일단 시카고 스타일이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방식으로 레퍼런스를 잘 세세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도 멋있고 재밌게 연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